또 준비하실 거고, 그죠? 그리고 점심하고 이건 또 준비하실 거고, 현수막도 준비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하신 분들은 이제 실습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강의하신 분들 중에 실습하신 분이 계세요. 설문조사, 예, 그냥 뭐 여기서 뭐지? 그 칼라, 무슨 칼라지? 퍼스널 칼라 할 때 실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통화해 보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실습 위주로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잘 재료를 다 가져가서 아마 하실 거예요. 하시고 뭐 그다음 그 기타 내용들은 뭐 어려운 사항 없고, 혹시 저기 주소 있잖아요. 주소 있잖아요. 예, 예. 주소가 뭐지? 제가 알고 있는 주소하고 같은 건지 모르겠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 산업단지 관리공단이잖아요, 그죠? 네네. 아마 준비하시는 약간은 긴장을 하실 수도 있겠다. 여기 계덕고 대화로 77을 하면 돼요. 네네네. 아무래도 거기서 왜냐면 당사분들한테 저쪽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오시라고 몇 시까지 한 20분 전에 도착하면 돼요. 박수경 센터장님 대회사가 10분 전에. 저기 주소 여기다가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시작할까요? 네. 이청 회의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박수경입니다. 기타 반갑습니다. 오늘 울산대학교에서 온라인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 교육공학자가 제안하는 챗GPT 대학 교육 활용 세미나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울산대학을 포함해서 경희대, 한국외대, 동국대의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교육혁신원에서 대학의 교수법과 학습법을 연구하고 계시는 교육공학 전공의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십니다. 최근에 챗 GPT에 대한 세미나 포럼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공학자들이 제안하는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은 바로는 173개 대학의 960분이 먼저 사전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4개 세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울산대학교 교육학습개발센터 허정필 교수님이 챗 GPT의 메타버스 기반 혁신 교수법 수업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경희대 미래인재교육원 김영수 교수님이 챗 GPT의 코딩과 메이커 교육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최성경 교수님이 PBL 교수법에서의 챗GPT 교육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한송희 교수님이 챗GPT 활용 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후에는 발표자들의 토론, 그리고 온라인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한 연사들의 답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챗 GPT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대학교 교육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션별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요.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2부 토론 후에 우리 발표자별로 주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경우에는 채팅창을 보내드릴 이제 링크 설문에 참여하시면요. 저희 센터가 취합해서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유튜브 지금 더보기 링크에 그 발표 자료 그리고 참가 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셔서 네, 발표 자료 그리고 참가 확인증 또 받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션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교수님들 얼굴이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교수님 한번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분 교수님들 시간 내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허정필 교수님께서 챗GPT의 메타버스 기반 혁신 교수법 수업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션 1의 챗GPT의 메타버스 기반 혁신 교수법 수업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허정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수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교육공학과 이제 교과 교육학을 하면서 울산대학교에서 메타 기반의 혁신 교수법을 많이 연구해 오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좀 좋은 계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수상을 통해서 다양한 학교에 이제 우리 울산대학교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성과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에 주제가 사실 이제 너무 기술적인 그런 이제 세미나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 수업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으로 조금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좋은 어떤 교육공학자 분들을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뭐 역대 이렇게 173개 대학 960명의 이제 참여 사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초점 자체는 교육에 대한 주제일 텐데, 그러나 이제 조금 챗GPT의 기술에 대해서 또 서로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션이기 때문에 대표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안내, 짧게 그것을 제가 이제 대표로 처음에 1번 세션에서 소개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챗GPT 수업 적용 방안과 혁신 교수법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챗GPT 기술입니다. 3월 15일에 이제 챗GPT4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5 버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파란색 그래프가 기존의 3.5 버전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요. 연두색이 이제 4.0 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향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 예시로서 신데렐라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누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넣어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 순서대로 단어로 이제 이렇게 장문을 해달라고 했더니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 텐데 이런 부분도 이제 거뜬히 해내는 이런 창의성을 보여줌으로써 많이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이제 글자로만 입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림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밀가루와 이제 계란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냐고 했더니 팬케이크, 와플, 크레페 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선을 자르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풍선이 위로 날아갈 것이다. 또 글러브를 내려치면 공이 위로 튀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파악하는 능력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훨씬 많은 어떤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3,000단어 정도 양을 이제 입력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25,000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유명한 어떤 이제 연예인의 어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다 입력을 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을 물었을 때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파트가 우리가 수업에서 최소한 한 파트에서 한 차시에서 설명할 어떤 전체 내용을 입력하고 이제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어떤 다양한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고차원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제일 못하는 것이 수학 계산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모든 어떤 여러 사람의 이제 비는 시간대를 쭉 입력을 했을 때
이전 3.5 버전에서는 좀 잘못된 오답을 많이 얘기했었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론이 좀 가능해졌다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는 시험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도 이제 합격은 했지만 기존의 버전은 하위 10%로 합격을 했었는데 이번 4.0 버전은 상위 10%, 그리고 생물 이제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같은 경우도 하위 31%에서 상위 1%로 이렇게 월등하게 시험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판단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흔히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있지 않은 것을 마치 그럴듯한 오답을 내어놓는 그런 오류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특히 잘 아시고 있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많이 대답을 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챗 GPT의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그림을 생성하는 쪽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드전이라든지 또는 같은 오픈 AI사에서 이제 개발한 DALL-E2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DALL-E2 같은 경우는 아웃페인팅 기능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어떤 그림만 딱 제시를 하면 그 없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확장해서 비슷한 질감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코파일럿, 부조종사죠.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오늘 발표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제 발표자분들이 PPT를 열심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은 자료만 넣고 대화 형태로 이 모든 이제 PPT를 만들고요. 또 엑셀 자료를 분석해서 뭐 예상 추이까지 해주고 또 뭐 회의를 할 때 그 주요 내용까지 요약해주는 이런 어떤 첨단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PPT 만드는 것도 뭐 1, 2분에 금방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크2 챗GPT라는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글자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로 대화하지는 이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영어로 직접 말을 하면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또 영어로 대답해주는, 즉 말로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특히 영어회화 활용에 아주 큰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챗 GPT의 최근 어떤 기술 능력과 함께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챗 GPT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이제 교사가 어떤 선 지식을 습득한 후에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예일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실험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20년간 배운 이제 지식을 AI가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13초밖에 안 걸렸다라고. 지금은 1초도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AI의 출현으로 이제 우리 인류의 지식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의 메모리로 충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있는 문제 해결은 이제 앞으로 AI가 훨씬 우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에 어떤 구글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스마트폰으로 방대한 양의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져오게 된 것이 지식의 어떤 보편화와 평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훨씬 이제 똑똑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도구를 활용해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치를 아주 높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하고요. 훨씬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높이는 역할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챗 GPT가 딱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점도 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고 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뭐 과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챗GPT의 이제 출현으로 인해서 전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 방법도 이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논문이나 어떤 에세이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지식의 어떤 증거로 이제 많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챗 GPT라는 어떤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해결이 돼서 이것만으로는 이제 전문성을 나타내기 힘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를 사용해서 이제 가짜 전문가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검색으로만 이렇게 그건 안 가능하고 되고, 안다고 착각을 할 수 아니면 있고 이제 그분이 이런 바로 이제 시작하셔야 가짜 되는데 전문가들은 보통 지식에 대한 그분이 검증 이제 자체는 그런 불가능합니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라는 제가 것은 할수 없다. 왜냐면 그런 소스가 없이도 그분이 이제 계속 설명이 하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라 검증이 가능해야 제가 됩니다. 안 할게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계속 이런 하세요. 어떤 논문이나 글을 통한 땀 형태로 없죠. 전문성을 제가 이제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보내드리려고 그것을 하는데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네, 만들고 2층 적용하고 직접 활용을 네, 가능해야만 대전 진정한 단지 전문성으로 이렇게 인정해야 되죠. 되는 어떤 기준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넘치는 지식과 정보를 잘 가공 활용을 해서 계신 분 이름이 창조적인 어떤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고 과제에서도 있더라고요. 교육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글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걸 우리가 아직 노력으로 강의 인정을 해서 저거 과제라고 카드 안 했지 않습니까?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너무 아유, 내가 습득하지 않았어도 바뀌신 작성을 할 수 분으로? 있게 됐기 아, 때문에 그거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문자로 형태는 한번 이 AI로 요청하세요.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저 과제를 여기서 훨씬 사람 훌륭하게 안 보내는데 작성은 지금 하지만 핸드폰 그 작성한 돼서 과제를 기반으로 뭐 발표, 토론, 그 적용, 바뀌시고 또 결과물까지 남성분들 도출해야만 카드 우리가 오른쪽으로 그것을 보내달라고 어떤 하세요. 평가의 바로 대상으로 오른쪽. 인정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름이 과제의 많아가지고 형태에 대해서 조금 이래서 제시를 하면 해보면요. 잊어버리는데. AI가 조금 대답하기 힘든 그 그런 저 과제. 내용 보시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혹시나 뭐 이제 빠질 기존에 거 있는 있다든가 많은 뭐 사람들의 경험을 경매사업자는 얘기를 데이터로 해주세요. 나타난 것을 이제 가지고 그분들이 과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강의 아니라 자료를 만약에 잡으실 때 자신의 제가 경험을 안 빠지고 이제 그대로 반영을 올리라고 해서 했거든요. 과제를 작성하게 근데 한다든지 빠지면 그분들 또는 기분 어떤 나빠하셔가지고 AI의 응답이 이제 그거 AI를 알려줘야 당연히 될까요?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네. 보고 혹시 어떤 깨야 될 AI의 부분이 결과물을 있다면 보고 얘기해 그 주시죠. AI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뭐 아.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예, 그 AI라는 내용 어떤 보니까 도구를 잘하실 인정을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과제 형태를 조금 변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와튼 스쿨의 네, 한 그럼 교수님이 강의 계획서에서 AI를 꼭 활용하도록끔 챗 GPT를 활용하도록끔 해서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한 학기를 운영해 보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AI를 단순 활용한 과제물은 C-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학생들이 이제 이게 진위 여부도 자기가 스스로 찾고 좀 자기만의 생각을 가미해서 다양한 노력이 더해졌을 때 훨씬 좋은 과제가 나오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의 스킬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해야 될 일이 AI 활용의 어떤 올바른 방향을 잘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국가의 정책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잘 언론에서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챗 GPT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를 시켰죠. 뭐 거기에 이제 대조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챗 GPT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교육 정책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챗 GPT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모두를 위한 맞춤식 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한정된 교사가 모든 학생의 개개인을 다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 AI라는 기술이 이것을 훨씬 이제 쉽게 구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학생은 지식의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학습자로 교사는 개별 맞춤 학습을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이제 그 교육봉학 하시는 분들은 그 구성주의죠.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단순 지식 전달 강의 수업이 아닌 그런 프로젝트 학습, 플립드 러닝 이런 어떤 새로운 교수 학습 방식이 훨씬 강화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AI 교과서 3과목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또 여기에 맞는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해서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성공 사례를 도출하겠다. 저는 이것이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기본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학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를 도입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면서 거기 맞는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해서 성공 사례들을 직접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대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혁신교수법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연사분께서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PBL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울산대학교 대표 혁신교수법인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조금 적용하는 부분에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립드 러닝이 이제 사전 학습, 온라인 학습 후에 이제 본 수업에서는 훨씬 의미 있는 어떤 발표, 토론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전학습에 플립러닝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사전학습을 학생들이 수준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챗 GPT를 보조교사로 활용해서 각각 개개인의 맞춤 대화식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챗 GPT의 특징이라는 것이 방금 했던 대화를 계속 기억하고 연계해서 답변을 합니다. 또 부적절한 질문을 거부를 하면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 답변이 개선해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수업에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 이 챗 GPT라는 것을 우리가 팀 활동을 할 때 팀원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좀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팀 활동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대화로 협업하면서 하나씩 빌드업 해나가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챗 GPT를 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똑똑한 팀원이 한 명이 있는 것이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또 회의 내용을 요약해 주기도 하고 또 영어를 번역하는 등의 많은 도움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 울산대학교 메타버스 전용 게더타운 플랫폼인데요. 플립러닝 전용 강의실입니다. 지금 중간에 회의하는 곳과 오른쪽에 발표하는 곳이 있고요. 왼쪽에 사전학습 존을 추가한 것이 좀 특징인데요. 이렇게 사전학습 존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를 하고 또 이렇게 활동존에서는 이제 팀별 활동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발표 공유가 가능한 존인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우리 대학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 교수자가 없어도 이 교과목만을 위한 공간이 계속 24시간 365일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수업의 항상성 유지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메타버스 어떤 플랫폼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보드에다가 챗 GPT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팀별 상호작용을 챗 GPT가 훨씬 도와줄 수 있고 또 아까 코파일럿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연계해서 원래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발표 자료를 취합해서 발표해라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10분 안에 어떤 발표 자료를 다 취합해서 바로 발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도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VR, AR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메타버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만약에 AI가 이런 이제 가상의 어떤 동료의 어떤 해당 역할을 많이 해준다면 이 부분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요. 혁신교수법을 통해서 이제 같은 도구로 우리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성과를 내지는 않죠. 그래서 기존의 지식 암기나 단순 계산에 초점을 둔 것에서 벗어나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고요. AI를 활용해서 이제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지식을 비판해서 조합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이런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수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말이 많지만 실제로 프로젝트 팀 활동에서 이 AI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뉠 겁니다. 경쟁력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울산대학교에서도 이제 2학기부터 이런 이제 챗 GPT 같은 AI라든지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메이커, PBL 이런 어떤 이제 수업을 설계를 해서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인데요. 3D 프린트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의 다양한 VR, AR 기기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 여기에 이제 지금 보시면 주제 제시 파트에 보면 이제 챗 GPT 빅데이터 분석 파트가 들어가 있죠. 울산대학교 플립러닝 수업 모형인 이제 포스케어 모형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챗 GPT를 활용한 메타버스 기반의 플립드 러닝 전용 강의실을 이렇게 각자의 어떤 팀 활동을 할 수 있고 VR, AR 장비와 3D 프린터를 구축해서 각 컴퓨터 조별 컴퓨터마다 챗 GPT 4.0 버전을 이제 이렇게 다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미래형 어떤 수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러기 떼가 이렇게 우두머리를 따라서 하늘로 쭉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우두머리의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날아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대학들이 이제 챗GPT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적용하고 문제점을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이게 좋은 방향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2학기 때부터 적용하게 될 우리 메타 기반 혁신 교수법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 다음 발표를 준비하신 중에 제가 메타버스 발표하셔가지고요. 제가 캐릭터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세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고요. 경희대학교 미래혁신원의 우리 김양수 교수님께서 챗GPT의 코딩과 또 메이커 교육의 활용 방안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섹션 2를 맡은 김양수입니다. 저는 이런 챗GPT를 통한 코딩 교육 그리고 메이커 교육 활용 방안에 대한 전달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울산대 허정필 교수님께서 챗GPT에 대한 설명을 참 잘해주셨고 수업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그 화두가 저는 DX라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챗GPT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챗GPT에 대한 설명을 우리 허정필 교수님을 통해서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반대로 지금 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창업자가 반어법적으로 이 챗GPT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번 주에 우리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헌터 박사가 구글에서 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하면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퇴사를 하셨어요. 상징적인 얘기 같습니다. 개발자와 이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헌터가 AI의 사용의 위험성과 제한을 제안한다는 것, 그만큼 이 챗GPT는 강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GPT-4만 해도 이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는데 5, 6 그 이상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디지털 혁신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전개가 됐었다면 지금은 이 챗GPT의 출현과 더불어 패러다임의 전환의 관점에서 이 DX 시대를 봐야 되고 교육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DX 시대에는 이 정보를 다루는 방식, 패러다임의 전환이 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 활용 기술은 구글이 지배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 가능한 검색 능력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여 필요한 답을 원하는 양식대로 빠르게 얻어내는 능력이 DX 시대의 역량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 패러다임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봤던 추론 능력 그리고 능숙 능력 이 두 가지 부분의 이 직업들이 로봇, 자동화와 AI에 의해서 대처가 되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는 감소되고 또한 경제성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그 기존의 그 감소 직업에 대한 빠른 대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이 빠른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은 더 많은 부를 가져가겠지만 기존의 일자리에 경도되어 있는 대상들은 그 기득권마저 잃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그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 기존의 이런 훈련과 교육 중심, 그 탑다운 방식의 절대적 지식, 객관적 지식을 전승받아가지고 활용하던 방식에서 이제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 그리고 실제적인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하는 문제 해결 역량의 중요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강조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X 시대의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것은 학습자 주도적 학습 역량 그리고 챗GPT에 의해서 더 강화가 있는 기존 지식들, 지식 재산의 활용 능력, 특히 협업 능력, 인간들끼리의 협업을 넘어선 이제는 챗GPT하고도 로봇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협력 역량.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경제학적 마인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카데믹한 지식의 한계는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변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아카데믹한 지식은 변이를 최소화해서 원론적인 지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우리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학적 마인드까지를 함양한 인재들을 바라고 있고 그런 교육의 대안들이 지금 여럿이 대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교육 대안으로 미네르바 대학이 지금 핫한 이슈로 올라왔고 전 세계 WURI 평가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하버드보다 경쟁률이 높다라는 이 미네르바 대학, 아까 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플립드 러닝을 최초로 도입한 학교로도 유명하죠. 이 벤델슨 대표께서는 이제 대학은 현존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은 것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방법을 가르치는 배우는 방법, 메타 인지를 가르치는 곳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립드 러닝뿐만 아니라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PDF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메이커 교육이라는 게 혁신 교육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메이커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메이커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챗GPT 시대의 혁신 교육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메이커 교육은요. 이렇게 메이커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요 활동을 주도합니다. 이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명칭을 하고요. 기존의 이 기술의 한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만들기 과정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코딩을 쓸 수 있는 아두이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들기에 이 문턱을 낮춘 그리고 실제적인 액팅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교육은 메이커 운동이 교육의 역할을 하게 되는 따라서 나타난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 메이커 교육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그리고 협업 학습, 디지털 도구 학습이 실제로 동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챗GPT 시대에서 새로운 교육 대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이커 교육은 교실이라는 한정된 환경에서 정해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과 협업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을 배우고 실제 물체와 현실 문제를 이용하는 학습으로 유명한데 특히 앞부분에서 언급됐던 이제 메타버스 환경의 구현까지가 통합됨으로써 더 풍부한 교육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교육은 그 세 가지 프레임으로 문제 발견, 문제 해결, 가치 확산이라는 그래서 그 문제 발견에서 이제 미래학과 인문학, 문제 해결에서는 이제 특허 기술 등을 통한 융합 기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고요. 메이커 교육의 교육적 가치는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성 함양,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 공유와 협업적 학습 이 네 가지의 교육적 가치가 기업가 정신인 성취욕구, 자기통제 능력, 위험감수 성향, 창의력, 자기유능감이 증대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교육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요즘 교육 방법론은 이제 해커톤, 아이디어스톤, 창업 경진대 이런 부분들로 이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여 년 메이커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가 뭐냐면
이게 기초과정에서는 재밌어 해요. 그리고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고리가 있습니다. 그 데드밸리가. 그게 뭐냐면 코딩 능력의 한계와 설계 역량의 한계로 그냥 기초적인 그 아두이노 정도의 그 코딩 능력을 가지고 자율자동차를 흉내내는 알시카 정도 만들고 드론 띄우고 그리고 뭐 문 열리는 웹 만들고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공자들만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우리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죠. 이게 메이커 교육의 한계였습니다. 세계의 일반인들이 저 코딩, 그 뭐 파이썬, C++, 기초과정만 들어가도 다들 포기를 해요. 설계는 기계공학자만이 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챗GPT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 코딩이라는 것은 이 챗GPT의 대화형으로 코딩을 생성시킬 수 있고 또 이제 가상환경 에디터라는 곳에다가 이 챗GPT가 생성한 코딩을 넣게 되면은 작동 여부, 그래서 오류 여부도 바로 알려주고요. 또 그 오류 난 부분을 카피를 해서 다시 챗GPT 대화형 상자에다 넣게 되게 되면은 그 문제점까지 해결을 해주는. 그래서 그 부분들의 통한작용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가상환경 에디터에서 실행이 되게 되면은 그 실제 가능한 코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됐던 이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 정보 왜곡을 통한 그럴듯한 답변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허 교수님 말씀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검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죠.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 보게 되면 이 할루시네이션을 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챗GPT 코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형 코딩에서 생성된 코딩을 가상환경 에디터에 넣었을 때 이게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면은 아예 작동을 안 해요. 그럼 그 작동 안 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챗GPT에 넣게 되면은 그 오류를 수정해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일반인도 높은 수준의 챗GPT 대화형을 통해서 코딩이 생성 가능하고 할루시네이션을 넘어서는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 한 유튜버가 이 우리 그 로또 생성기를 웹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 로또 생성기를 웹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웹에다가 애니메이션 기능을 주는 것은 거의 그 전문가 수준이래요. 근데 이 부분을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기는 오류에 대해서도 뭐가 오류가 생기는지 이 사람이 모르는데도 그냥 대화형 상자에다 넣게 되게 되면은 그걸 다 고쳐줍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로또 번호 생성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드 플러스 뭐 다른 나라는 로또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코리안 로또 멤버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불안 애니메이션을 원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안 되더라고요. 잘. 일단 네임.닷을 무지성으로 복사를 할게요. 이거 다 치우고 무지성으로 붙여놓고 저장 실행을 해볼게요. 에러가 있다네요. 자, 여기 보면 에러가 하나 떴고, 자, 그러면 얘한테 물어볼게요. I got the error. 사과를 하죠. 굉장히 인간미 있게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GPT-4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복사를 해서 build 로또볼이라는 펑션을 이 전체를 교체를 해버리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에러가 사라졌죠. 다시 그럼 실행해 볼게요. 자, 앱이 떴죠. 로또 넘버 생성. 우와. 오, 신기하죠. 로또 공 하나하나에다가 애니메이션 이펙트를 더할 수 있냐고 얘기했죠.
이거 그냥 무지성 복사를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게시에. 와, 이거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래서 그 로또 생성기를 만드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웹 개발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이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챗GPT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라든가 앞선 선진국에서는 포스트 챗GP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토 GPT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챗GPT의 한계성을 극복한 오토 GPT는요, 이제 우리가 명령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단어 정도만 입력을 해도 자기가 스스로 빌드업을 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오토 GPT라는 게 지금 챗GPT 4.0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오토 GPT가 지금 챗 GPT만큼 우리에게 안 와닿는 거는 뭐냐면 저 오토 GPT는 파이썬이라는 기계 언어를 가지고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서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챗 GPT가 그런 파이썬 과정을 중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엄청난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우리나라 지금 카이스트 테라랩이라는 곳에서는요, 사람의 개입 없이 AI만으로 지금 반도체를 설계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또 한 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그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이 김은영 교수가 자율설계 기술이라는 AI 기술을 발명하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금까지 챗 GPT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데이터 없이 지금 기계공학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제 전문 지식 없이 기계를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GPT가 지금 이미 선진국에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이커 교육의 미래에서도 보면은 이 챗 GPT를 넘어서는 오토 GPT 그리고 자율 설계 기술이 합쳐진다면 일반인도 이제 기술 진입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챗GPT 시대의 핵심 역량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개선이 됐을 건데 그 빠른 개선의 속도를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해 정도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까지를 포함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우리 차세대 인재들에게는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이 챗GPT 시대가 정점에 다다르면 일반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많은 것을 얻어가지만 그 부분도 우리 줌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신기했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것처럼 일반화됐을 때는 이 도구로서의 챗GPT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방법론으로서 그러면 그 인간들에게 더 큰 가치, 다른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의 학습자들이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서 같은 도구로 더 나은, 더 유니크한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인문학적 통찰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부분에 귀결될 것 같고 우리의 학습 방법론도 이 GPT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도구적인 활용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적인 인문학적 통찰까지를 포함하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챗 GPT 코딩과 그리고 메이커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또 좋은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셔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의 최성경 교수님께서 PBL 교수법에서의 챗 GPT 교육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최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PBL 교수법에서의 챗 GPT 활용 교육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교육혁신원에서 교사학습개발센터에서 교수님들 대상으로
PBL 교과목 개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챗GPT가 나오고 나서 혁신교수법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여보세요?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해 나갈지 간담회도 해보면서 오늘은 그런 사례들 좀 중심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실 내에서 16명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먼저 이제 PBL에 대해서 간략히만 좀 설명하면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의 약자고 또 이제 프로젝트 중심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제 각 대학에서도 혁신교수법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정통적인 교수자 중심의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제적인 어떤 문제 사항이나 또 이제 기업 연계나 지역 연계와 같은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줘서 학생들이 흥미와 몰입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수업 방법입니다. 크게 이렇게 PBL의 활동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이것을 다시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동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수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먼저는 이제 교수자가 문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 챗GPT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조사한 자료 수집에 대한 도움을 줄 때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팀 구성을 할 때도 학생들의 어떤 학습 스타일이나 학습 성향을 알면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서 적절한 팀 구성을 요청을 하면 또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과제 수행서를 작성을 해 나갈 때 자료 수집이나 문제 해결하는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챗GPT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는 좀 주안점을 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이 부분은 활용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PBL은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 정말 교수자나 학생들이 이 교육의 목표에 맞게끔 제대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PBL에서의 목표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했는지를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떤 학습의 경험을 했고 관련해서 어떠한 역량이 함양했는지가 실제 그 수업의 목표입니다. 챗 GPT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셔서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하고 느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지식 전달 위주나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고 그렇게 끝나는 수업은 점점 더 그 의미가 퇴색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교육의 방향은 실제 학생들의 역량이 어떻게 함양했는지, 어떻게 함양하도록 교수자가 설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실제 수업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떠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지, 마인드온, 허트온, 핸즈온, 소셜온, 액션으로 해서 5원주로 이제 제가 좀 이제 구분을 해봤고요.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창의성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자가 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도전 정신이나 만족감 그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제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제한이 많이 되어 있으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BL에서 교수자는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지식의 전달자에서 이제는 촉진자, 동료학습자, 조언자, 학습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교수자가 학생들한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되 교수자는 단순히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사항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성찰하도록 옆에서 계속 촉진해주고 때로는 옆에서 같이 챗GPT도 검색해주고 이 정보는 좀 다시 검색해봐야 된다. 아니면 이 정보는 좀 올바른 정보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함께 옆에서 고민해주고 동료학습자로서의 역할을 또 해주는 것이 교수자의 앞으로의 그런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성이나 신뢰도 부분에서는 좀 말이 많지만 어쨌거나 챗GPT는 교수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어떤 부담 없는 그런 친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허준필 교수님도 이제 동료로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행사를 뭐 하려고 그래서 해도 챗GPT를 학생들이 활용을 하되 학습의 과정에서 저는 이거를 정부는 그 과정 속에서 애들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성취감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 수업을 이끄는 것이 교수자의 앞으로의 그 교수 역량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PBL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제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 교수자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좋은 문제 시나리오의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문제 사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학생들이 흥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 삶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챗GPT와 직접적인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한 도출이 가능한 문제. 그리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 사항을 제시를 해야만 학생들이 너무 그냥 챗GPT로 쉽게 이제 그 에세이나 여러 가지 과제나 시험도 이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문제 사항을 좀 체계적으로 잘 설계할 수 있는 역량들이 앞으로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교수님들 차원에서도 되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학생들만 이 챗GPT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수자들도, 교수님들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제가 실제 수업에서 PBL 수업을 할 때 쓴 그 문제 시나리오인데요. 컴퓨팅 관련 수업이나 이제 비교과를 운영할 때, 제가 이제 언플러그드 보드게임이라는 어떤 문제사항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실제 학생들이 게임 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이제 단순히 주사위를 굴려서 운이 좋게 이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좀 논리적으로 규칙들도 좀 만들고 좀 재미있게 시나리오도 한번 만들려고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시나리오를 좀 고민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요걸 한번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내가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한번 시나리오 만들어줘 해봤거든요. 챗GPT가 너무나 친절하게 그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단계들, 과정들, 활동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알려준 대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그거 안 되면은 게임 산업에서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멘트가 스윗하고 친절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하지만 제가 고민하면서 만든 시나리오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가스공사 교수자로서 학생들한테 배워야 되는 것들 중에 가스공사가 잠깐만요. 절차상에 빠진 거는 없는지 좀 꼼꼼하게 확인하거나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어도 제가 학생들이 몰입하게끔 문제사항을 만든 것과는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다르고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 수업의 학자의 역할은 수동적인 학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습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팀 가운데서 협력하면서 성찰적인 학습을 하는 겁니다. 챗GPT를 한 명의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함께 대화하듯이 현재 알아야 되는 내용들,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의 구체화된 질문들을 계속 꼬리 질문들을 통해서 자료를 얻되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그 챗GPT의 내용, 그 답변을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챗GPT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 좀 생각했는데요. PBL에서는 특별히 그 과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아이디어를 얻거나 현재 알아야 되는 사실, 또 알아야 될 사항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뒤에 학생의 사례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단계에서는 PBL에서 교수자뿐만 아니라 동료 평가도 많이 활용이 되고 학생들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배우는지 물어보는 성찰일지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통해서 레포트나 이제 교수님들 시험 문제를 많이 내시는데 단순히 그 결과만 딱 받고 학생들을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챗GPT로 학생들 평가해서 이제 뭐 카피킬러나 이렇게 논문으로 이제 그런 예, 그 어떻게 얼마나 인용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검사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실제 학생들이 그 교수자가 낸
그 문제의 과정 속에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성찰했는지, 어떤 거를 느끼고 어떤 거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그 과정을 작성해서 그것도 함께 받아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 과정 평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 뒤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든 간에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주어진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제가 PBL 자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제 PBL이나 저는 이제 관련된 어떤 그런 성과 운영 절차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면 그 외대 교육혁신원 홈페이지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이제 울산대학교 유튜브가 있듯이 유튜브에 가시면 그걸 다 공유를 걸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그걸 좀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좀 PBL을 적용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랑 이번 학기 좀 중간 간담회도 가지면서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그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딱 안 맞아 버리면 뭐 딴 데 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서 PBL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사항 학생들한테 주어서 그 학생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좀 나누는 시간도 갖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챗GPT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도 있고 적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유럽 전쟁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생들이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고서와 시험도 다 챗GPT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활용을 하되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떻게 검색을 했고 어떤 추가적인 질문을 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제 학계 논문과 학생들이 비교를 해서 그 레포트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 학생들 차원에서도 이게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학습의 과정 속에서 이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그 속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하게끔 만들고 이게 신뢰가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해서 학생들이 학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하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과정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교수님도 생각이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포트만 받는 게 아니라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서 실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그 활동지 회의록, 실제로 회사에서 쓰는 그 회의록처럼 작성을 해서 그걸 같이 받아서 함께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활동했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과정도 학생들 차원에서는 잘 도큐멘테이션을 해서 그걸 교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챗 GPT에 대한 교육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중급 퇴장 연습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챗 GPT를 활용을 하되 제대로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글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논문 쓰듯이 저희 이제 교수님들 논문 쓰듯이 그 인용하듯이 어디에 레퍼런스가 있는지 레퍼런스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좀 제대로 활용하도록 학생들한테 가르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문제 시나리오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학기에 디지털 마케팅 실습이라고 이제 마케팅 컨셉을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차별화된 아이템의 캐치프레이즈를 학생들이 도출해서 그 NFT 디지털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문제사항을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이제 그 수업을 듣는 그 학생을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챗GPT를 활용했는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은 이 마케팅에 활용할 그 세계관을 그 꼬리 질문을 계속 해서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팀 목표와 의도에 맞는 대답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아래에 보시는 그런 세계관 사실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데 솔직하게 중국인이 무엇을 선호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선호하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중국인의 선호에 맞게 수정해서 좀 써달라 뭐 이렇게 계속 꼬리 질문을 해서 원하는 세계관을 이제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줬던 질문 중에 시장과 소비자의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창의적인 산출물 같은 경우는 챗GPT를 활용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캐치프레이즈나 마케팅 컨셉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학생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만 정리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챗GPT가 질문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중국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미술품을 좋아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현대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답변을 이렇게 신뢰성 있게 못하니까 학생들 차원에서도 얘는 믿을 만한 게 안 된다 해서 이제 따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학생이 실제로 어떻게 검색했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좀 보는데, 굉장히 진짜 많은 질문을 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잘못된 정보들인지 그걸 캐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근데 예산 금액이 그렇게 너무 작아? 우리 친구가 그래, 일단 학습의 통화해. 과정 속에서 어떤 게 그리고 틀리고 어떤 게 맞고 여러 번의 그 검색 담백하게 꼬리 질문을 딴 하고 얘기 하지 추가적인 마. 질문을 절대 하면서 이 얘기만 하고 끊어. 많은 알겠다고 그런 하고. 학습의 경험을 한 것 같다. 많이 얘기 배운 것 같아요. 길어지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뭐 또 이제 부장님 전화 온다 하고. 우리 알았지? 이런 학생의 케이스처럼 실제로 PBL이나 이런 혁신교수법이나 우리 실제 대학의 현장에서 정말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단지 정답만을 그냥 이렇게 딱 찾고 끝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무언가 좀 고민하면서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강의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학습자 중심 PBL에서 챗GPT를 활용할 때 학생들이 정말 어떤 질문과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지 교수 설계를 잘 하는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결과 중심의 평가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노력이나 학생의 성찰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좋은 동료의 하나로서 챗GPT를 활용을 하되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 여부나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더 높은 수준의 질문이나 자신의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로 재정립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양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챗GPT는 이제 막 시작이고 더 좋은 생성 AI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본질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그 기술을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혁신 교수법인 챗GPT를 PBL에서 우리 챗GPT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우리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인데요. 우리 동국대학교 우리 한송희 교수님께서 챗GPT 활용 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네, 잘 들리고 네.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교수학습 혁신센터의 한송입니다. 다들 재밌게 들고 계시죠? 워크숍을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챗 GPT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정말 높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와, 공부할 게 정말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워크숍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챗 GPT가 이제 무엇이고 그 다음에 PBL과 메이커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 뭔가 수업에 챗 GPT를 적용을 할 때 또는 이제 관계자분들이 뭔가 우리 교수님들을 서포트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살짝 그 대학 교육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잠깐 그렇게 좀 소개하는 페이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BC라는 게 우리가 before 코로나를 뜻하는데 우리가 before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이제 대면 교육이 주 교육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사이버 대학 이런 데서 뭔가 온라인 교육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빵 터지면서 우리가 좀 대면 교육을 못하면서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교육이 주 교육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실험이나 실기나 실습 위주의 교수님들께서는 와, 나는 도대체 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런 수업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코로나 AC를 보시면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 선택권을 주는 하이플렉스, 그 다음에 작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듬뿍 받았던 메타버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안에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과 같은 그런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들도 많이 썼고요. 이번 사실 연도에 정말 키워드는 전부 다 알고 계실 그런 챗 GPT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근데 교수학습개발센터, 혁신센터에 있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관련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변화하면 정말 빠르게 느껴지는 게 바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챗 GPT는 약간 메타버스 때랑은 분위기가 살짝 달라요. 이제 메타버스는 뭔가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는 메타버스를 쓰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조금 많으셨고, 실제 이 챗 GPT 때문에 메타버스의 그런 관심도가 살짝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 챗 GPT, 챗봇 같은 것들은 뭔가 우리가 이거는 뭐 대면으로 돌아가든 비대면으로 돌아가든 아무튼지 우리가 뭔가 교육에서 활용을 하긴 해야겠다라는 그런 물살이 조금 큰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들, 제가 오늘은 우리 교수님들께 이제 챗 GPT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왔고요. 그 전에 제가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 대상으로 짧게 한번 그 설문조사 돌린 게 있거든요. 그 전문가 타당화를 이제 2번 정도 받아서 설문지를 완성을 했고, 이제 교내 교수님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38문항으로 해서 설문을 했거든요. 제가 다는 못 가져왔고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왔는데 함께 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 우리 교수님들 챗 GPT와 같은 그런 생성형 AI 알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언론 보도, 인터넷 기사. 왜냐하면 사실 하루에도 막 몇천 개씩의 그런 챗 GPT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상했던 거고. 근데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그러면 챗 GPT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 어떤 거 써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50%가 반 이상이 챗 GPT를 썼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의 빙, 뭐 람다, 달리, 그 다음에 국내 카카오톡에서 만든 모바일 버전의 챗 GPT죠. 아수겁이라고 부르던데 아스컵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사실 그 외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는 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챗 GPT가 정말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여기서도 거의 뭐 96% 가까운 교수님들이 나 챗 GPT 알고 싶어, 알려줘, 이런 좀 의향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그럼 교수님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크게는 이렇게 2개였어요. 챗 GPT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 기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기술을 내 수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수업 설계 관련된 것들이 가장 궁금하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 저는요, 총 7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금 앞부분에 말을 하면서 계속 챗 GPT, 뭐 생성형 AI 여러 개 단어를 썼잖아요. 사실 챗 GPT는요, 생성형 AI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생성형 AI의 뜻을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교수님들. 넘어갔네요. 데이터와 패턴을 이미 학습한 인공지능이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새로운 뭔가 창조물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챗 GPT는 챗은 그야말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텍스트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거고, G는 뭔가 생성, generative, 뭔가를 생성을 하는데 그냥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pre-trained,
내가 미리 학습한 거를 이제 언어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 기반으로 할 수 있을 때 이거 우리가 챗 GPT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사실 인공지능, 뭐 생성형 AI가 텍스트에도 붙을 수 있고 뭐 이미지에도 붙을 수 있고 음성이나 뭐 비디오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스퍼나 오픈 AI 또는 이제 이미지랑 붙은 거 보시면 뭐 미드전이나 스테빌리티 이런 것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챗 GPT만 이렇게 뭐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거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생성형 AI가 무엇이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7가지 아주 짧은 거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교수님들, 그 생성형 AI의 종류. 제가 앞에서 AI 종류 여러 개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께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요 챗 GPT 우리 교수님들께, 교내 교수님들께 물어봤을 때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챗 GPT는 정보 검색에 너무 좋을 거고 대신 또 생산성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막 논문 막 5개씩 보고 다 읽은 다음에 뭔가 내가 머리로 요약을 해서 다 썼어야 됐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챗 GPT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때 이런 브레인스토밍 할 때 챗 GPT는 정말 언어의 끝판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이 챗 GPT는 사용자의 그런 수준에 맞춰서 그 결과값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나 요거 뭐 대학생 수준으로 설명해줘. 나 요거를 뭐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뭐 몇 자 이내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그런 사전 지식에 따라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뭔가 수업을 이제 하고 배움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호도 수준 말씀드렸고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교수님. 요거 아까 우리 허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거랑 똑같아서 제가 넘어갈게요. 그냥 그 포인트는 우리 챗 GPT는 뭔가 이렇게 줄거리를 말해줘 라고 했을 때도 A부터 Z까지 정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거의 한 0.001초도 안 걸릴 거예요. 이런 것들 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재밌었는데 예시 한번 보세요. 제가 챗 GPT한테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지금 동국대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고 내 연구 관심 분야는 이거야. 나는 근데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야 라고 적으면서 제가 이제 그 커버 레터를 작성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부분은 사실은 뭐 워낙 잘하는 거라서 제가 놀라지 않았는데 밑에 보면은 저는 그냥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야 라는 것만 줬는데 이 챗 GPT가 그거 맥락을 다 이해해서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대신 독립적으로 무언가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주지 않은 문장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문맥을 이해해서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챗 GPT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요. 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들 발표하실 때 이제 유튜브 그 질문을 좀 봤는데요. 많이 나왔던 질문이긴 해요. 한글. 뭐 어느 정도까지 챗 GPT가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우리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수학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챗 GPT는 언어 기반이에요. 언어로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산기가 아니거든요. 계산은 잘 하지 못해요. 실제로 연세대학교의 그 인공지능 대학 연구팀에서 제가 정확한 교수님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공지능 대학에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챗 GPT가 수능은 2등급을 맞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수학은 20문제 중에서 6문제밖에 맞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또 수학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국어는 사실 이 챗 GPT 3, 뭐 3.5일 때는 이 한국말
언어 능력이 코리안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졌거든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런데 챗 GPT-4에는 한국어 그 역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77%거든요. 이거는 챗 GPT 3.5 영어가 학습한 퍼센트지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4.0은 사실 뭐 한국어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 두 번째는요, 강의 기획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지금 모든 대학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대학, 저희 학교도 포함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뭔가 이것보다는 이거를 기다리기 좀 이제 힘드니까 교수님들 수업을 하실 거면 강의 기획서에 정확하게 내 수업은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너가 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다면 뭐 교수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는다. 또는 내 수업에서는 챗 GPT 생성형 AI 절대로 쓸 수 없어. 만약에 썼을 경우 모든 거는 학생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과제물 끝에 이 과제물은 뭐 챗 GPT나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았음이라는 문구를 적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 뒤에 있고요. 요거 지금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영어 문구를 셀러버스에 기재하도록 교수님들께 안내를 했고, 제 수업에서도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하는 수업과 활용하지 않는, 막는 수업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설계할 때요, 챗 GPT가 어려워하는 과제를 선정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챗 GPT가 잘하는 거,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제 자체가 뭐 어떤 것을 읽고 3페이지 이내로 요약해. 이런 거는 사실은 정말 좋은 과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챗 GPT가 너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말고 뭔가 학생이 삶과 연결되거나 최신 트렌드와 연결된 그런 과제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의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좀 권장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되, 대신 거기에 너네가 생각하는 인사이트, 너네의 그런 지식, 너네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70점 미만으로 주겠다라고 OT 때 말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교직 과목 중에 하나는, 원래 과제는 논문을 한 5개 읽고 예비 교수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이 적는 거였어요. 한 5장 미만으로. 그런데 이런 과제를 더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제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는 그냥 우선 배제하고 제가 수업에서 하거나 플립 러닝으로 다 콘텐츠를 만들고, 실제 교직 교생 실습을 갔다 온 선배를 인터뷰를 하거나, 그 인터뷰한 거를 텍스트로 적지 않아요.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오디오로 녹음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멀티모달 점수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도 교수님들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요, 최종 결과물만 딱 내놓으면 학생들이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학습을 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학생이 어떤 것을 활용하고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거를 봐서 이렇게 최종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저는 이번 학기에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프롬프트를 썼다면, 생성형 AI를 썼다면 그 프롬프터까지 같이 제출을 저한테 하라고 강의 계획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 필기인데요. 사실 우리 텍스트로 이렇게 챗 GPT가 너무 잘 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에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워드나 한글로 이렇게 답변을 또는 뭐 과제물을 받는 거는 제가 정확한 그런 공정성 있는 점수 평가를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아이의 수업에서 15주차 중에 내가 5주차, 정확하게 어떤 주차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5주차를 노트 필기를 받을 거다. 그럼 학생들이 뭐 아이패드에 작성한 노트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핸드라이팅으로 한 거 사진 찍어서 이클래스에 올리던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학생들이 정말 수업 중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또는 플립 러닝이라면 사전 학습을 정말 학생들이 진짜로 한 건지, 이걸 이런 식으로 받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발표 점수, 평가 방법을 약간 재설계해야 되는 시기임에 틀림없는데, 저는 사실 이제 여보세요? 발표 점수가 정말 네, 중요하다고 오랜만에 생각합니다. 통화하네요. 왜냐면 텍스트로는 예. 제출하면 되니까. 근데 교수님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예. 아시잖아요. 이 학생들이 정말 이 내용을 100% 인지하고 온 건지, 예. 아니면은 약간 대본 같은 거 준비 많이 해오는데 예. 이런 거 다 치우세요. 대본 스크립트 써는 거 안 되고, 예. 스크립트를 챗 GPT가 써주는 건 괜찮지만 금액은 얼마로 한대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을 평가할 때는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 끝나고 이렇게 Q&A 몇 개 던져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알젤리야? 학생들에게 더 이상 핸드라이팅이나 뭐 시험, 공연 그런 거 제출, 네, 문서 제가 제출 몇 명이죠? 20명이라고 했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이거 반이 다른 거예요? 같은 반에 해도 돼요? 첫 번째는 팀 활동을 먼저 한 다음에 예. 얘들 같이 같은 반에 해도 돼요? 약간 그러니까? 하드루트처럼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챗 GPT를 먼저 활용해서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뭔가 교수님들의 교과목 그런 거에 따라서 2번, 뭔가 생성형 AI를 먼저 활용하고 팀 활동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성형 AI가 앞에 가는지 뒤에 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중에 이제 학생들의 그런 활동,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제 수업은 실제 참여도 점수가 거의 30%였거든요. 이번 학기에 지금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수업은.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작성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상호작용, 특히 수업 안에서 발표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사전에 만들어 왔는데 와, 이 친구는 정말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만든 것 같다라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에 한해서 리워드 점수를 매 주마다 줘요.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렇게 6가지 리워드를, 5가지 리워드를 제가 맨날 매주에 이렇게 가져가서 학생이 발표를 잘하거나 의견을 그냥 일반적인 의견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의견을 주면 제가 이렇게 리워드 점수를 주고요. 그럼 학생들이 수업 안에서 상호작용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워드의 좀 단점은요, 교수님들께서 이 중간 그